K.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발로 뛰는 기자, 탐구하는 기자, 세상의 질문을 마구 던지는 기자, 기자가 본 오늘의 세상,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성일권 르몽드 디플로마틱 한국어판 발행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유튜브로 주진우 라이브를 다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익한 방송이 될까 고민 좀 해봤습니다. 그거 다시 보기 힘든데 저는 못 보거든요. 전 제 목소리도 못 들어요. 아니, 다시 보니까 재밌던데요. 재밌더라고요? 네. 발행인님, 좀 우리는 분발해야 돼요.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반성하고 우리는 분발해야 돼요. 네, 그래서 참 어렵긴 하지만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들은 잘합니다. 저하고 발행인님만 잘하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만나볼 기사는 어떤 건가요? 네,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심각하잖아요. 네. 네, 특히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책임론을 둘러싸고. 그러게요. 미중 간은 그렇게 싸웁니다. 거의 신냉전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고조시킨 미중 간의 지정학적 긴장.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죠. 요 필자는 파리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는 필립 골리브 교수입니다. 아, 네, 필립 골리브. 일단 심각하게 좀 네, 잘 쓸 것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지 미국이 중국을 엄청나게 때립니다. 네, 아시다시피 미국이 주도하는 이 국제 질서, 이것을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잖아요. 예? 이 워싱턴 컨센서스에 지금 베이징 컨센서스가 거세게 도전하는데, 마침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이 자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둔 생산 시설을 빼내오도록 네. 독려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또 기술 부품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또 일련의 법률들을 또 만들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공세가 지금 거센데 또 코로나 중국 때문이다. 중국에서 왔다. 우한 연구소에서 나오지 않나요? 그렇게 계속 중국 책임론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주요 인사들의 언사가 대단히 공격적이에요. 예? 우리한테 잘 알려진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예? 이 사람은 중국이 팬데믹의 원인을 숨기고 있고, 또 자국민이 유일한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고 감염병의 확산을 고의로 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장관이 이 얘기를 막 직접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의원이 있어요. 예? 또 이 사람은 또 중국에 대한 어떤 미국의 부채 탕감, 중국이 좀 채권 국가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네.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는 거죠. 또 중국 상품에 대한 팬데믹 관세라는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예. 팬데믹 관세의 적용. 또 전염병 관리에서 부실과 고의적 속임수에 대해서 또 중국에 대해서 제재 강화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위기가 경제 위기가 누구한테는 그래도 덜 타격이 되고 어떤 나라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나라가 더 망가질까요? 어느 나라는 이 코로나를 기회로 삼아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속단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전례 없는 이번 위기로 인해서 미국이 약해지고 중국이 이득을 취할 것이라는 이런 말은 있어요. 진짜요? 그런가요? 글쎄요.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재앙 속에서 경제 사회 시스템뿐만 아니라 행정 제도의 취약성을 미국이 드러냈기 때문에 미국은 내리막길에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필립 교수도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필립 교수는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네. 이번 위기가 동서양이 구조적 차원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촉진할 거다.
예? 미국과 중국이 처한 어려운 환경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 많은 분열과 극심한 경쟁 속에서 전 지구적, 이 말이 중요해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가 재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나 이래서 내가 싫다니까. 이래서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재구성. 아이고 이렇게 어렵게 쓴대요. 이 교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자,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재구성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그 1980년대 후반 이후에 자본주의 경제를 이 구조화해 오던 예? 이 생산 사슬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끊어지는 바람에 수요와 공급에 이게 어긋나는 이런 차질이 발생을 했어요. 네, 경제 시스템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동 제한령이 광범위하게 실시되다 세계 경제는 축소됐고 수요도 급감했고요. 네. 앞으로 다가올 국제 경기의 침체는 참 길고도 깊을 것이에요. 경제 침체가 이제 시작이니까 네. 뭐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글로벌 기업들이 요 비교 우위의 가치 사슬에 따라서 생산 단계 연구개발, 디자인, 원료 추출, 혼합물 생산, 조립, 판매 이런 과정을 초국가적으로 이렇게 분업화, 세분화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24국에 산재한 200여 개의 하도급 업체로부터 이 부품을 공급받는 애플사. 예. 그 애플사가 대표적인 사례이죠. 네. 예. 그 가운데 중국은 39%, 타이완과 동남아시아는 23%, 일본은 16%로 이렇게 아시아 국가 이 절대 다수가 이런 가치 사슬에 따라서 그 생산 단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일본이 16%나 되네요. 네. 근데 이 하도급 이 업체는 이렇게 원료 및 부품을 세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자, 전기, 자동차, 의류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도 다 이런 식이에요. 예. 그 나이키의 경우에 우리 좋아하는 나이키 신발 예. 40여 개국의 하드급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무려 11개 국가로부터 부품을 수입해서 이런 식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집중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이제 뭡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조립해오던 공장들이 갑자기 폐쇄됨에 따라서 국제적 차원의 공급 생산 시설의 그 생산 사슬이 끊어졌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특히 미국의 상위 500대 기업 중에 167개 기업이 이 자본을 이 외국 자본에 투자하는데 특히 후베이성에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빠지는 거죠. 아예 트럼프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서 예. 야, 이 중국에서 발을 빼자. 근데 여기에 대만과 일본 기업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사슬이 끊어졌다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어렵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알았어요. 어려워요. 이제 하도급 또 안 주고 어려워요. 그러면 글로벌 공급센터 생산 기지인 중국이 타격을 더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은 지역적 지구적 사슬의 중심에 있어요. 중심에.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지금 미국이 인위적으로 철벽 마크로 해서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러나 미국 기업들 역시 여러 가지 어떤 가치 사슬의 측면에서 인건비라든가 원료 이런 문제 때문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중국 도우려고 중국으로 들어간 거 아니죠. 거기 당연하죠. 인건비가 싸고 거기 생산 기지를 하는 게 이게 이윤에 유리하니까 간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가운데 이 G2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중국과 미국이 중국은 지금 도시 실업률이 6.2%라고 하는데 이 어떤 농촌까지 합치면 이 실제 노동력의 4분의 1인 2억 500명 정도 2억 5천 명가량이 지금 실업자라는 통계가 있어요. 2억 500만 명이 그렇죠. 실업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중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실업률이 22%라는 것은. 미국도요? 네. 미국도 지금 현재 22% 정도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면 미국은 역시 이 중국이 이 값싼 제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그리고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서로 이렇게 싸우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트럼프의
그 미국 경제도 휘청거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중국을 압박합니까? 서로 상생의 길을 가야지.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를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로 예.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이 필요로 한 이 트럼프의 경우 사실은 트럼프 체제 하에서 미국인들의 3분의 2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거죠. 네. 사실은 취임할 당시보다 20%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이렇게 증가한 거죠. 예. 그래서 지난 4월 29일 트럼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다가오는 대선에서 나를 낙선시키기 위해 중국은 어떤 일이라도 다 할 것이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순전히 표를 의식한 발언이죠. 네, 볼턴은 회고록에서 시진핑한테 재선을 도와달라고 읍소했다고 이런 얘기도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급격한 이 탈집중화라고 해야 할까요? 예? 이런 걸.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여러 국가가 이 제로섬 게임에서 이 자신의 힘을 어떤 면에서 최대화하고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경쟁을 이 강화해야 할 이제 이런 국면에 모든 국가들이 이제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필립 골리브 교수가 자, 이 코로나 시대에 미국과 중국이 지금 박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가 더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그 얘기는 끝냈죠. 예, 그 얘기는 안 하고 이 교수 다만 그럴 줄 알았어요. 예, 뭐 아쉽죠. 예. 다만 이 교수는 이런 말을 해요. 네. 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에서 네. 우리가 이렇게 힘을 다 합쳐도 모자랄 마당에 네. 세계를 이 주름 잡는 이 두 강대국이 둘이 싸워가지고 예, 싸우는 이런 모습은 싸워가지고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 거죠. 예. 예. 이게 교수들이 이렇게 특징 지어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끝냅니다. 저는 뭐 미국이 몇 퍼센트 유리하다, 중국이 몇 퍼센트 유리하다 이렇게 둘이서 박치기를 하면 이 세계 경제는 몇 퍼센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다만 여기서 우리가 행간을 읽을 수는 있어요. 이 예. 각자 도생의 시대, 이 불확실한 이런 시대에서 결국은 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열심히 이 대한민국한테 어떤 메시지를 좀 주는 듯한. 아 그래요? 아무튼 아휴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렇게 싸우고 또 북한은 옆에서 계속 폭파하고 참 우리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우리는 또 눈치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둘 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그렇죠. 받고 있어서. 예, 특히 그렇죠.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중국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지만 또 정치적으로는 또 미국에 또 영향권이 있고요. 네. 이번에 남부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하고 단합된 그런 의견이 필요할 듯합니다. 다음 기사로 가볼까요? 다음 기사는 어떤 기사인가요? 예, 지금까지는 좀 딱딱한 주제였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모두 그 관심을 가져야 할 그 문화적인 주제를 소개할까 합니다. 예. 전통 한지의 그 마법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통 한지가 루브르에서 그렇게 또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면서요? 네네, 제가 이거 그렇죠. 좀 알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좀 알아요. 제가 루브르 이쪽에는 좀 강합니다. 네. 네. 아, 그러잖아도 오늘 점심을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정님 스님하고 네. 또 여기 운동을 하시는 또 네.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점심을 했는데 네. 어떤 그러잖아도 얘기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얘기를요? 네네. 네. 한지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네. 아니 잘 알지는 못하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 우리의 그 한지와 비슷한 게 중국의 선지, 일본의 화지가 있어요. 네, 일본에도 중국에도 대표할 만한 종이가 있어요. 그런데 네. 이 한지가 그렇게 우수하다면서요? 예. 근데 이번에 루브르에 네. 이 가면은 이 관람객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이 별실에서 이 복원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무슨 일이냐면 망가지고 부서지며 빛발의 예술품들을 네. 이 되살리는데 이게 저 한지를 진익해 가지고 예. 한지를 가지고 이제 그 복원 그 이제 그 구멍을 메우기도 하고 예. 흠집에 또 바르기도 하고 그 위에 이제 또 리스트라기도 하고 루브르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유리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거기는 줄이 길어요. 네. 그런데 저쪽으로 가면 그 옆 건물 지하로 가보면 거기로 가면 또 문이 하나 있어요. 글로 들어가면 줄이 좀 짧습니다. 그 옆 방이 이 복원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거기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종이로 천연 종이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승리의 여신상, 다빈치의 모나리자, 구텐베르크의 성경,
또 렘브란트의 드로잉, 백자 이런 이 예술품들이 그대로 이렇게 아주 멋지게 이렇게 복원돼 있다는 거죠. 종이로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 만들기는 아니고 원상태 그대로 이렇게 세월의 덮개가 있는 그 상태로서 복원이 된다는 거죠. 이 천년 종이를 이용해서 거기에 전주 한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오, 그래요? 그래서 네. 특히 그 로마 제국 시대에 막시밀리안 2세가 쓰던 가구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깔끔한 마무리로 이 각광을 받았어요. 한지가요? 네. 2018년엔 김정숙 여사가 루브르 박물관 방문했는데요. 이거는 뭐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하면 루브르 박물관 뭐 다 갑니다. 그때도 한지에 관련된 그 에피소드가 있었다면서요? 예,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막시밀리안 2세의 책상을 그 문정숙 여사가 관람하셨는데 네. 그 책상을 바로 한지로 복원한 예술품이었다고 해요. 예. 근데 우리 언론은 거기에 대해서 그다지 이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모나리자 그림이 유명하다 보니까 예. 그 모나리자 그림 앞에선 김정숙 여사와 마크롱 여사의 사진을 부각시켰는데 예. 정작 그 한지 관련 내용은 빛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김정숙 여사가 갔을 때 한지에 관련된 일이 있었는데 일부러 루브르에서 준비했는데 이런 기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마키님이 차라리 이런 얘기가 좋네요 하는데 그런가요? 3699님 전통 한지 양말 제가 신고 있는데요. 땀 안 차고 무좀 염려 없이 되게 쾌적해요. 엄청. 한지로 양말도 만듭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래요? 한지로 이렇게 마스크도 만들고 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한지 왜 이렇게 갑자기 부각되고 이렇게 관심을 갖는데 한지의 역사 조금 또 좀 주목할 만하죠? 네, 뭐 제가 한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제가 좀 들은 바로는 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그 한지는 그 현존하는 그 오래된 한지는 경주 불국사에서 발견된 무구정강 다란이경이라고 해요. 예. 신라 시대 704년, 705년에 제조했다는데 아직도 잘 보존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300년 정도에 우리 그 이제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저기 한지의 어떤 전통이. 예. 그래서 한지가 이전에 유럽의 박물관에 한지 이제 우수성이 입증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한지하면 우리 시골에서 전통 혼례식을 치르고 첫날밤을 치를 때 그렇죠. 신랑 신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손에 침 묻혀서 구멍 내고 그렇죠. 네. 그는 이제 창호 문풍지를 떠올리는데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려는 사단법인 미래에서 온 종이 요 관계자분들 만나고 생각이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한지 보면은 우리의 전통 한지 있고 일본의 화지가 있고 중국의 선지 이 세 가지를 놓고 실험을 했는데 한지가 수치 안정성 1위. 그러니까 뛰어난 복원력을 보였다고 해요. 복원력 것은 이렇게 눌러 봐가지고 다시 복원되는 예. 그런 복원력. 이 테스트가 아주 중요한 결과잖아요. 그래서 예. 루브르 박물관의 복원사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의 이제 천연 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복원사들이 한지를 더 좀 쓰겠다고 합니까? 한지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조금 노력합니까? 네네네. 그래서 실제 이분들은 한지를 많이 쓰고 싶어 해요. 예. 그래서 컨퍼런스도 갖고, 그다음에 또 국내 여기 한국에 와서 괴산, 전주, 안동, 문경 이런 데 찾아가서 제조 현장도 보기도 하고 또 올해 2월에 루브르 박물관 학예실장이 실무진과 와서 또 실제 또 열심히 또 뭐 한지의 우수성을 또 얘기하면서 이거 꼭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프랑스에서 루브르에서는 인정받고 있는데 이 전통 한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네요. 그렇죠. 안타깝지만 국내 어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도서관, 네. 이렇게 고서라든가 옛날 귀중한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분들이 한지의 좀 우수성을 알고 한지를 이렇게 복원하는 데 쓰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네. 이렇게 이분들 미래에서 온 종이 관계자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도 그다지 큐레이터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비싸고요. 네. 그런 것도 비싸고 예. 네. 구하기 어렵다 뭐 이래서 좀 외면받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네. 안타깝죠. 네.
안타깝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이게 제조 과정이 아주 복잡하고 예. 또 세밀한 또 디테일이 또 필요하니까 네. 비쌀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무튼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한지 제조를 위한 전문인 양성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게 조금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옵니다. 네,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성일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 발행인이었습니다. 네. 저희 둘만 잘하면 주진우 라이브 잘 된답니다. 네. 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조진주 씨.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해외 유입 확진자도 늘어나면서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명 증가했습니다. 지역 발생 32명, 해외 유입 17명입니다. 최근 2주간 국내 코로나19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43.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 감염이 증가해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후 대북 경고에 나섰던 남한 정부에 대해 분별을 잃었다며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금은 국가 비상시기로 3차 추경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통합당이 국회로 돌아와 안보 위기를 해소하고 3차 추경안을 통과시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로운 남북관계, 대미관계를 위해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와 관련해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5% 오른 1,77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21대 국회에 보내는 정치 컨설팅, 이번 한 주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아니다, 정치는 촉이다, 정치는 감이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맞을 때까지 촉입니다. 네, 밀어붙여야죠. 지난주에 법사위원장 자리 누가 오를지 예측해 봤는데요. 최영일 평론가 먼저 갔습니다. 박범계. 네. 땡. 박시영 대표, 윤호중. 정확했어요. 그때 일주일 전인데 윤호중. 민주당에서 더 강력한 카드를 쓸 것이다. 법사위원장이 워낙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맞아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윤호중을 던졌는데 사람들이 놀랐어요. 근데 맞고 나서 더 놀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음료수도 없고. 예. 박시영 이렇게 걸어오는데 걸음걸이가 뭐 거의 위원장급이야, 위원장급. 뭐 받는 게 없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이 지금 가치형이라고 우리 합니다. 박 대표님의 걸음걸이는 네. 요 맞추기 전에도 똑같았어요. 맞아. 아니, 원래 걸음걸이 이렇게 맞습니다. 위풍당당이었어요. 네, 위풍당당. 조금 약간 분위기가 네. 그 당시 이제 민주당 모니터링 좀 해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김기현 통합당 의원이 사선이니까 좀 중량감 있는,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들이 워낙 또 출중한 분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를 잘 조정하면서 어쨌든 이런 거죠. 법조계 아는 사람이 없고 신세진 사람이 없고 그래야 밀어붙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비법조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더 좋은 신선했어요. 선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호중 의원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인지도는 높지는 않지만 당내 정책통이기도 하고 이번에 강골입니다. 오래 굉장히 해오셨고. 강직하고 깐깐합니다. 사실. 사무총장으로 총선을 치를 때도 굉장히 그냥 뚝심을 보였습니다. 네, 능력을 그렇습니다. 보였죠.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하고도 호흡이 아주 잘 맞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아마 윤호중 쪽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야, 그 운이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정말 데이터와 분석이 맞는 게 지금 매주 유튜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두 분이서 하신다면서요? 네, 조만간 합니다. 7월부터 들어가기로 아, 그래요? 했고. 바쁜 척해서 네, 제가 왜냐하면 평론가. 금요일마다 약속이 너무 많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술자리죠 주로? 술자리. 네. 그러니까 방송가의 뭐 쫑파티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현역 의원들을 유튜브에 데려다가 컨설팅을 해줘요. 네, 지금 원포인트 강의. 아니 네. 그런 회사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인지가 출연자들이 돈을 안 내. 무료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 나와주는 대신에 자, 나는 그렇지. 어떻게 하면 좀 어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심을 방송에서 얻겠습니까? 컨설팅을 해요? 네. 해줍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아주 최고급 정보를 곁에 두고 듣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예측이 이게 감이 좋으려면 촉이 좋으려면요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끝나 있을 때 이렇게 이게 가능합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삼성에 관한 한 가장 깊은 뉴스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준비가 많아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박시영 대표, 최영일 평론가가 우리가 예측하지 않습니까? 가끔 이게 저희는 뭐 안 겁니다. 손모가지 그런 거 절대 안 겁니다. 그러니까 묶어 더블로가 그런 것도 안 하는데 그러는데 잘 맞추는 게 다 이렇게 분석 이런 거. 그렇죠.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밑바닥 정보. 아무튼 그러면요. 본회의 오늘 결국 취소됐습니다. 제가 손모가지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오늘 열린다 그러셨어요? 열린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지금 발언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발언이. 반성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손목으로 바꾸겠습니다. 손목. 자, 오늘 본회의 오늘까지는 처리하겠다. 상임위원장도 오늘까지는 끝내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취소했어요. 그럼 본회의 언제쯤 열리게 되는 이게 겁니까? 사실 어제 뭐 대략 그 예상이 됐습니다. 예상됐죠. 왜냐하면 예상됐죠. 북한에서 이 그 도발을 한 것이 굉장히 큰 국민들한테 충격을 줬고 네. 지금 국면에서 민주당이 야당이 반대한 가운데 무조건 밀어붙이는 이런 이미지를 줬다가는 네.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한 템포 쉬고 갈 것이다. 결국은 다음 주까지 연기하지 않겠냐 예상을 했는데 박병석 의장이 이제 그런 모양새를 취했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금요일 정도가 디데이가 아닐까. 또 다음 주 금요일까지 밀려요? 이게 이제 북한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없을 맞아요. 때 우리가 예상했던 거고. 언제는 무슨 변수 없었어요. 늘 뭐가 하나 왜? 생기더라고요. 날이 더워, 비가 와, 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민심이 이 다이나믹해요. 어떤 거냐면 지금 박 대표 말에 저도 동의하는 게 오늘 열어서 민주당 주도로 또 밀어붙였다. 네. 통합당은 보이콧하고 빠져있다. 네. 그러면 사실은 5분의 3과 3분의 1인데 언론에는 또 반쪽짜리 본회의 이렇게 실린단 말이에요. 네. 이게 마치 이제 국회가 이런 이제 국난을 앞에 놓고 분열된 양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당 책임론이 커져요. 그런데 다음 주가 되면 북한 도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이틀 동안은 북한이 조용한데 주말 사이에 다음 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걸 가정하고 여러 가지 변수를 가정하고라도 그렇고라도 지금 다음 주 후반에도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그때는 또 통합당 쪽으로 비난이 몰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쉬어가는 게 여당에게 좋고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장도 명분을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 주에 또 미루면 일이 생겨서 그때는 통합당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회를 한번 공을 넘겼잖아요. 역시 최영일 평론가 정확하십니다. 이게 근데 지금 뭐가 들어왔어. 뭐가 들어왔습니다. 제작진 정말 야, 음료수 하나 안 준다 네. 그랬더니 네. 음료수가 오네요. 아우, 신상필벌. 이거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 소리가 그렇게 좋아요. 좋아요. 김명숙님, 그러면 일주일간 더 논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네. 문호동 모임금 국회의원들은 놀아도 돈 받고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 그런 뭐 비아냥 들어도 싼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그 상임위원장을 맡은 6개 상임위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회의하고 있어요. 업무보고에서 장관들 업무보고 받고 있고요. 계속 이제 법안 발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추미애 있죠. 장관 등장했을 때는 네. 야당이 전 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치열하게 네. 다투길래. 그리고 장제원 하태경 의원도 지금은 이제 국방이나 외통위 이 북한 변수 때문에 바로 열어야 한다.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 맞아요. 이렇게 이제 내부에서 통합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말 주초를 거치면서 뭔가 중대한 변곡점이 형성이 될 거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측거가
3, 4일 정도는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 네. 지속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럼 넘어갑시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 절에 들어갔어요. 네. 어디 갔어요? 충청도에 있는 모 사찰. 아니 충청도에 있다가 지금 광주에 또 모 사찰에 있다. 옮겼어요? 네, 이분이 불자세요. 불자예요. 그렇습니다. 정각회라고 원내 불자 모임의 명예회장. 회장. 청와대에 있을 때도 그 불자회 청와대 불자회에서 그 회장 맡으셨어요. 네. 그래서 불심이 강하죠. 불심이 강한데 그래가지고 절로 숨어 들어가지고 못 찾나. 이분이 나와야 왜 해외회의도 하고 뭐 그럴 텐데. 자,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떻게 복귀할 것 같습니까? 지금은요. 그 여야 협상이 다시 바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방법은 이것은 통합당 내부에서 먼저 풀어줘야 합니다. 뭐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깊게 개입을 안 하거든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당의 이미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는 나서야 한다 보고요. 두 번째는 초선 의원들이 자체 의총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주호영 원내대표 복귀를 설득하겠다. 이렇게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빨리 입장 정리를 초선 의원들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선 의원 비중이 56%를 차지하거든요. 통합당 내에서. 그래서 초선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대로 초선들은 초선 의원대로 좀 그 흔히 말하는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게 민주당의 폭주 뭐 예를 들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감도 있겠지만 실제로 섭섭한 마음이 더 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협상안을 나름대로 제대로 만들어 왔는데 이게 지금 파토가 났기 때문에 불만이 좀 있을 겁니다. 절충안도 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합당이 주장하는 방식은 좀 옳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사위원장 물러라. 저 어제 최영두 원내대변인이 네네. 저희하고 인터뷰했는데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네. 못 돌아온다. 이 정통은 30년 동안 지켜져 왔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야당이 맡았던 관행이라는 거는 2004년부터 17대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불과 16년도 채 안 된 게 그 전에 또 이제 국회의장 19대 때는 국회의장을 야당이 맡는 대신에 여당이 맡았죠. 왜냐하면 맞바꾼 적이 있죠. 맞바꾼 적이 있죠. 19대 때는.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얼마 안 됐습니다. 30년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뭐 재헌의회부터 나오는데 엎치락 했고 이게 관행이라고 부르기에는 짧은 전통이다. 자, 이게 맞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여당 때문에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됐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통합당 어떻게 복귀해야 될까요? 자, 촉과 데이터로 좀 컨설팅 좀 해주세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북한 변수가 복귀 명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외통이나 국방이 열어서 정보위까지 열어야 하는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거고 바로 외통위하고 국방위는 그 위원들이 바로 내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합류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거든. 장관 부르고 호되게 질책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했냐 그동안. 그럼요. 이런 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거든요. 야당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국면을 살리면 자연스럽게 복귀 명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추경 문제도 있기 때문에 외교위원장 바로 해야 한다. 네. 명분이 있고. 명분과 실리를 지금 찾아갈 수 있는 기회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면 청와대가 북측에다가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이 고강도 질책을 했잖아요. 단호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 이렇게 이제 충고까지 하면서 근데 청와대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 자,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북측의 책임이다. 네. 책임져라. 먼저 도발했으니까. 저는 통합당은 요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통합당에서 던졌어야 되는데. 통합당에서 북한에도 던져야 되고 또 국회에서 여당에게 자,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이제 여당의 책임, 민주당의 책임 아닙니까? 우리는 조건 없이 들어오겠습니다. 왜? 국민들을 위해서.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난 완전 멋있을 것 같아요. 독단적으로 지금 6개 가져갔는데 좋아. 우리는 수적이 열세니까 18개 가져가고 싶으면 다 가져가. 근데 이게 하태경 의원은 좀 이해가 되는데 장제원 의원은 그동안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너무 각을 세웠어. 계속 세게 각을 세워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말을 들을지. 그러니까 이제 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게 좀 있어서. 미래혁신 포럼까지. 네. 그래서 장제원 의원 혼자 주장하면 안 되죠. 지금은 일각의 소수 의원들만 실리로 이제 결국은 들어가자라는 명분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초선 의원 자체적인 의총이 된다면 기류는 바뀔 거로 봐요. 아니 그리고요 국회 부의장으로 내정된 정진석 의원 같은 분들이 입장을 빨리 바뀌어야 돼. 맞아요. 중진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임위에 들어가서 소수파가 열정을 불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의결하면은 판판이 지죠. 그럼 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동정 여론이 생겨요. 제가 지금 박시영 대표한테 3주 연속 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두산 팬인데 네. 그 마음이 한화 팬이 되더라고. 하나를 두 번 그리고 죽이고 한화가 18연패에서 벗어나니까 내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그 뭐냐면 국민들이 언더독에게는 동정 여론을 주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그러면 시청자들이 음료수 막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최영희 평론가한테. 그것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좋은 전략입니다. 3197님 불자시라면 12연기 2년법을 아시겠구만요. 지금의 상황을 잘 받아들이시고 대승적으로다가 네.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그렇죠. 궁리하시어야지요. 나무함의 간센보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5502님 오늘도 주차장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일 안 하면 세비 주지 맙시다. 다 주차장에 있어. 퇴근길에 못 가고 두 분들한테 지금 잡혀서 우리 청취자들은 다 주차장에 있습니다. 퇴근길 교통정보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도로 상황이 무척 혼잡한데요. 사고가 잇따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수도권은 한남부터 서초, 죽전 부근에서 수원, 오산 일대 정체되고요. 충청권은 입장에서 망향휴게소 쪽으로 4km 구간 차가 많습니다. 이후 천안 부근부터 목천까지 8km, 회덕 분기점 부근에서는 3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좀 더 지나서는 수월하다가 대구 지역 금호분기점 4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로 70물류 나들목부터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사고 구간 지나서는 동대구 분기점과 구서 일대 정체 살펴집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면으로 노훈 분기점에서 난 화물차 화재 사고 처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뒤로 6km 구간 정체 남았고요. 현재 갓길로 차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테이크아웃 시사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 챙겨가세요. 주진우 라이브. 영앤영. 정치에다가 고급진 컨설팅을 저희가 띄워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배우실 거 그리고 좀 생각해야 할 거 많습니다. 카르마 극복님 마구니가 끼었어. 마구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합니다.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민주당 전당대회 가기 전에 왜 정치권에서 재벌개혁 목소리가 안 나오죠? 참 저는 난감합니다. 예? 지금 일단은 파기환송심이 우르르 진행되고 있는 걸 국민들이 이번에 알았어요. 예. 장시호 씨도 파기환송심. 김종, 장시호, 그다음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얼마 전에 최순실, 최서원 씨는 최종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종범 등. 네.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하고 또 조윤선 전 장관 이름도 등장을 해요. 네. 파기환송심이 20여 명이에요. 근데 이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기일이 잡혀 있어요. 7월 10일에 최종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양형이나 유무죄가 별 차이가 없어요. 네. 파기환송의 의미는 왜 이걸 합쳐서 선고했느냐? 분리해서 선고하라. 그러니까 이건 절차적인 문제고 예. 최서원 씨는 사실은 이득을 받은 사람이에요. 파기환송에서 강요죄는 무죄 혐의로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 형량이 줄었잖아요. 18년으로 20년에서. 근데 문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무슨 얘기야? 말은 뇌물이야. 예. 2심에서는 말 뇌물 아니라고 뺀 바람에 집행유예가 가능했는데 대법원에서 늘었습니다. 다시 말은 뇌물이야 돼서 뇌물 액수가 증액이 됐잖아요. 네. 그럼 이게 구속을 피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예. 지금 선고기일이 안 잡히고 있어서 지금 최서원 씨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네. 직접적인 뇌물이라고 그 적극적인 뇌물이라고 아예 판시돼 있어요. 판시가 돼 있어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 있는 거죠. 뇌물 공여자와 뇌물을 받은 자의 판결이 연결돼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판결인데 얘기를 안 하네요. 왜 그럴까요? 삼성 문제는 좀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안 다룬다. 이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정치권도 조금 그런 느낌이 있고요. 다루긴 다루는데 그다음에 경제 이제 이슈로만 나오죠. 최순실 건이나 박근혜 대통령 등등등등 이 사건들의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미 나쁜 사람들, 벌 받을 사람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재판이 너무 많아.
관련된 사람들이 복잡하고 그리고 너무 길어 막 2년씩 막 이렇게 가는데 국민들 이미 저건 중형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한두 번은 지켜봤다가 아니 이제 그렇게 되겠지라고 좀 여러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조명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 문제는 네. 좀 다르고요. 근데 저희 동네에 제 단골 식당집 사장님이 제가 매일 가진 않으니까 한 2, 3주에 한번 가면 꼭 저한테 물어보는 게 주진우 기자에게 좀 물어봐 달라. 대단한 분인데. 그래서 물어봐 주겠다고 계속 까먹는데 최소원 씨의 해외 은닉 재산은 얼마이며 그건 어떻게 환수하느냐. 이게 너무 궁금하신 거예요. 그분은. 특검에서 최서원 씨를 조사를 했는데 최서원 씨가 검사들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 보지 않습니까? 그럼 막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런데 재산을 담당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오시면 굉장히 훌륭한 단장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한테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깍듯해. 네. 그래서 그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최 씨 일가의 재산을 나온 것만 이렇게 추렸어요. 그게 2,700억 원이 넘어요. 최 씨 집안 일가. 그리고 이게 나도 최 씨인데 거의 부정 만분의 1도 안 되는데 제대로 이게 돈을 벌어서 축적이 된 게 아니라 이게 좀 조금 출처가 불분명한 게 너무 많아요. 이번에 정유라 씨가 70억 그냥 공탁해놓고 바로 돈 내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돈도 많고요. 잘 살아요 지금. 경기도로 이사 갔어요. 압구정동에 있는 미승 빌딩을 팔고 이사 갔는데 팔았죠. 팔고 이사 갔습니다. 그런데 특검에서 최순실 씨 주변 재산을 조금 조사하다가 덮어놓고 끝났어요. 왜? 그리고 검찰에서 가야 되는데 지금 안 됐어. 이제 최서원 씨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재산을 쫓아갈 상황이 됐는데 너무 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순실, 전두환 등등 이 불법 재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대로 환수하면 긴급 재난지원금 2차분 추석 전에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줄 수 있어요. 네,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 그리고 최서원 씨 주변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재난지원금 다 줄 수 있어요. 추경 한 번은 안 해도 돼요. 한 번은 안 해도 전두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 최서원 씨 재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가져간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데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고난의 행국님이 정치는 촉이다. 최영일 평론가님에게 3주째 배팅했는데 술 겁나게 사네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게 베푸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지는 게 좋은 거야. 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저에게 베팅한 분들 편안하게 좀 안타깝네요. 하나를 바라보자는 거죠. 그 정도의 판단력이 없다니. 안타깝네요. 승자의 여유. 기고만장 박시영. 네. 4747님. 고1대로 꼬여버린 남북 문제도 코로나 전국도 국회에서 풀어줘야 할 텐데. 풀어야죠. 법사위원장이 뭐길래 이게 뭔가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마법사의 위원장인 줄 알겠어요. 그러게요. 자,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짜자잔. 짧게. 이낙연, 김부겸 두 분은 나오는 거 기정사실화 됐고요. 그렇죠. 출마 선언 시기만 조율하는데 6월 말 7월 초가 유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변수가 없었으면 6월 말에 일제히 준비했는데 하기를 하는 날짜를 정해놓고 대개 6월 28일 전후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북한 변수가 있으니까 며칠 좀 연기할 가능성도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영표 의원식 두 분도 이제 이야기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 2강 1중이냐, 셋이 나오냐, 둘이 나오냐, 이런 얘기했고. 1약이냐. 그래서 이제 최영일 평론가는 2강 1중. 다코스가 있다. 다코스가 있다. 둘 말고 다코스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양강구도 아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될 것 같고. 저는 다코스는 없고 나온다 하더라도 1약일 거다. 그래서 아닐 거다. 근데 2강 체제가 바뀌진 아니다. 바뀔 건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홍영표 의원은 좀 나오는 쪽으로 방향을 붙이시는 것 같고 흐름이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반반인데 조금 안 나올 가능성도 더 높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영일 저는 이게 여전히 이 2강 1중을 주장을 하는데 지금 한 명의 다코스가 나올 것이다. 균형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 컨설팅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컨설팅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순수 평론만 하고 있으니까 회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7월 초에 언론에 뜨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공개를 할 거고요. 혹시 그 이름에 비읍자가 들어갑니까? 성에? 비읍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비읍자 안 들어가요.
비읍자 데려가는 사람 데려다가 하나 만듭시다. 뭐 박씨거나 자기 아니야 자기 지금? 아닙니다. 자기를 암시하는 거죠. 자 도사님, 박 도사님, 네. 최 도사님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들 근황 좀 조금씩 정리해주고 가주세요. 네네. 지금 사실 물밑에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먼저 보고 뭐 통합당 넘어갈까요? 예, 순서가? 그럴까요? 예, 이낙연 일단 전 총리 의원이 가장 그 지지도가 높으니까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당권 도전. 지금 당권 도전을 이제 기정사실화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뭐 캠프를 차려하냐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 분위기는 좀 조용한 선거전을 원하는 것 같고요. 그 의원들 중심에 이렇게 좀 조직세가 아닌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여의도에서 이제 선거에 좀 경험이 많은 사람들 다 모아서 보통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갔어요. 그런 흐름은 별로 보이지 않고 그런 선거전보다는 좀 역시 이제 그 국난 조기 극복의 과제도 있고 본인이 좀 대세론을 장악하고 있는데 너무 무리한다는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용하게 단촐하게 조용하게 의원들 중심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총선의 기류네요. 총선의 기류. 이낙연 의원한테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그리고 캠프를 꾸려서 대선을 준비하라고 몇 가지 생각하다가 가다가 지금 조용하게 이건 약간 스탠스를 바꿔 기류가 달라진.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전하고 있는 도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쟁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는 눈에 띄는 게 좀 현안에 대한 메시지가 훨씬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학생들의 등록금 이 반환 주장하는 거 정당하다. 그렇죠. 그리고 기재부 그 홍남기 부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한 거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냈어요. 네. 과거에 김부겸 전 장관은 맞아요. 좀 모호한 화법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대구 경북을 항상 의식했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죠. 어쨌든 당권 도전을 굳히면서 이번에는 마음을 굳히면서 조금 더 선명성을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쌍심님이 너무 엄중하게 보고만 있는 이낙연. 엄중하게 보고만 있죠. 네. 그리고 다른 분 정세균 총리가 특이해요. 행보가. 그러면 영광이. 이분은 정세균 총리는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거는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맞아요. 김혜영 최고와 신보라 전 의원이 참여하느냐. 제가 해명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는 게 이제 나왔죠. 시스템에 의해서 추천됐던 거다. 그리고 김혜영 최고도 자기가 고사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로 이제 총리실도 그런 의중을 갖고 있었고요. 움직였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정세균 총리가 역시 대권을 준비하는구나라고 위로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의 최대 강점 중에 하나는 그분들 따르는 의원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의도에서 지금 정치인만 놓고 투표하면 정세균이 대통령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당대표 할 때부터 이런 어떤 흔히 말하는 직계 의원들의 이 관리를 굉장히 잘해왔고요. 그리고 친밀감이 꽤 있고 민원도 많이 해결도 잘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부지런해서 맞아요. 여기저기 그리고 종교계도 아침에는 절에 갔다가 저녁에는 성당 갔다가 뭐 낮에는 목사님들하고 밥 먹고요. 이게 정말 부지런합니다. 이게 성품도 좀 온화하고 관계도 원만한데 이제 과제는 그런 겁니다. 총리 재직 시에 이낙연 전 총리처럼 한 칼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이미지를 넘어설 수 있느냐. 그렇죠. 전임자의 방역 문제하고 경제 이 두 축에 있어서 존재감 확실히 보일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죠. 안보까지 더해졌어요. 잘 하고 있다는 거를 또 어떻게 티낼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인데요. 이재명 박원순 이재명의 지자체장을 봐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봐야죠. 보시면 코로나19 와중에서 이재명 지사는 상당히 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선점했어요. 물론 빨라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오래 투자해온 정책이기도 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자 이게 더 이상 공론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박원순 시장이 의도는 그게 아닌데
맞짱을 뜨는 모양새가 다 의도가 있는데 자꾸 붙이는데 기본소득이냐 전국민 고용보험이냐. 아니 이게 세게 붙을수록 네. 박원순 시장한테 유리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도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앞서가니까. 그거는 그래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이 맞불을 지피는 건 지금 필요한 전략이고 잘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은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좋은 대권 후보인데 대중성 문제에서 항상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몰라주죠? 맨날 그래요. 아니 잘 될 겁니다. 맨날. 그렇게 칭찬해 주자고요. 아니, 근데 가능성 보여주자고. 그리고 그 박원순 시장의 능력에 비해서 하는 일에 비해서 지금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는 지금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보기엔 그래요. 박원순 시장이 대권 주자로서 도약하려면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연고지 지금은 서울시장이니까 네. 서울 시민들이 유력한 대권 주자로 박원순 시장을 인정할 때 다른 지역의 시민들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은 잘하는데 주목을 못 받습니다. 자, 야권 잠룡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빨리 가봅시다. 빨리. 누가 있어요? 홍준표 의원. 홍준표 지금 대표. 살아서 전 돌아왔잖아요. 대표. 그렇죠? 무소속인데. 네. 근데 이분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전국 버스킹 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네. 근데 뭐냐면 그게 국민들에게 내가 직접 물어볼 거예요. 내가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해도 되는지. 예. 그 근데 명분이거든요. 코로나 국면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그 띄엄띄엄 하고 아니 있어요. 그래도 홍준표 의원은 하실 거예요? 아니 제가 보니까 요즘에 TK 쪽을 확실히 본인이 공략하고 있다. 굳히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준비하고 있고 제가 이제 상임위 쪽 분석을 해보니까 홍준표 의원이 겸임 상임위로 애계리에 들어갔더라고요. 네. 애계리 왜 들어갔겠습니까? 네. 지역 현안들 적극적으로 챙기려고 그렇죠,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TK 쪽에서 확실하게 본인이 굳히겠다. 이게 전략인 것 같습니다. 원희룡 지사는요? 원희룡 지사는 지금 김종인 이 비대위 체제에 가장 강력하게 각을 세우는 걸로 본인을 부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엄청나게 언론 매체에 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주도 지사니까 현 지사니까 제주도 정책, 코로나 방역 대응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지를 내고 있었는데 플러스 알파로 대한민국 보수에 가야 할 길, 이 비전에 대해서 개념을 계속 설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 최근에 달라진 게 뭐냐면 2차 재난지원금 이 부분을 제주도가 먼저 시행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자체적으로. 근데 1차 때는 그 하위소득 100% 중위 맞아요. 하위소득 맞아요. 100%한테 줬는데 이제 50%만 준 건데 그렇죠. 2차 때는 전 도민한테 다 주겠다. 다 주겠다. 알겠어요. 이제 그만하시고. 자, 이제 걸어야지. 어딜 가려고 그래. 걸어야지. 자, 거셔야 됩니다. 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물러났습니다. 차기 통일부 장관은 누구? 목자가 들어가는 사람. 목자. 예. 이씨. 이씨. 이인영. 그러면은 저는 차별화해야 되니까 네. 전 임종석에 배팅해야. 거기도 목자 들어가. 네, 목자 들어가네. 슈플림. 나무 자, 무게. 이인영과 임종석. 자, 촉과 데이터는 일단 갈렸습니다. 네. 그리고 대북 특사의 정의용 서훈 이분들하고 지금 북한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한 3년 정도 2년 넘어가면 대개는 기관장들을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거의 지금 3년 됐거든요. 3년 됐죠. 서훈 원장 같은 네네. 경우 3년 되지 않았습니까? 잘했든 잘못했던 걸 떠나서 바꿔줄 타임은 됐다. 만약에 특사로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요? 하나 더 겁시다 우리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대북 아니요. 특사예요. 네, 대북 특사. 대북 특사는 안 받을 겁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결국은 받아야 되니까. 네, 당장은 아니어도. 결국 나중에 이때 물꼬를 누가 텄다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결국 그거는 지금 서훈 라인은 약간 비공식 라인들을 가동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이 그렇게 응할 것 같지 않고 상당 기간 한 5, 6개월 지나서 통일부 장관이 풀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생각인데 상당 기간은 아니고 전 약간의 기간이 지나서 신임 통일부 장관이 특사로 가죠. 좋네. 오늘 임종석 더블로 장관이 가네. 특사로 가야죠. 이인영이라니까요. 임종석 장관이 특사로 가야 된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릴 것 같은데 음료수 차지는 다음에도 제 것입니다. 술을 사실 분은 저에게 베팅하십시오. 오늘도 흥미진진한 대결로 봐야 되겠어. 네. 컨설팅인데. 그런데 아무튼 다음 주면 통일부 장관이 누가 되는지 지명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청와대에서도 빨리빨리 프로세스를 가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분명한데 한 분은 임종석, 한 분은 이인영을
차기 네. 통일부 장관으로 일단 봤습니다. 3930님 주진우는요 제가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나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정치연구소 영앤영 최영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시영 대표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마칠 시간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요. 저는 레인보우의 Temple of the King 들으면서 금요일 주진우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는 제가 진행하는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